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넥슨 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 게임 UX 분석팀 안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마 문항을 그렇게 만들 건 아니시죠? 설문조사 디자인 튜토리얼 발표를 맡게 된 넥슨 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 게임 UX 분석팀 안시영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설문조사인데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설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플레이 경험이 있는 게임을 모두 골라주세요. 메이플 스토리, 어둠의 전설 등등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설문의 결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 답변은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위에 설문에 대한 응답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플레이해본 게임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설문에 응답하는 유저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피파는 한두 판 정도 해봤는데 이걸 체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피파는 친구들이랑 해봤고 마비노기도 10년 전에 플레이했으니까 체크를 하셨네요. 심지어 해본 게임이 없지만 답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서 아무거나 고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네요. 과연 여러분은 이 설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라는 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을 잘못하게 되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돼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의사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설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설문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설문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분이라면 설문을 디자인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설문을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결과를 받아보거나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분이라면 결과를 해석할 때나 설문조사를 요청할 때 알면 좋은 내용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문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다른 업계의 UX 리서처나 관련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게임 업계에서는 설문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구성된 질문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객관식 선택지를 구성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세 번째로는 설문을 하다 보면 객관식 말고도 주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주관식은 어떤 때 써야 될지, 주관식 질문을 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지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설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렵겠죠? 설문이라는 방법 자체에서 오는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유도하는 질문, 모호한 질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한번 예시를 살펴볼까요? 이번에도 질문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인벤토리 공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물어보네요. 한번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3초 드릴게요. 3, 2, 1. 네,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질문 자체가 인벤토리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아마 인벤토리 공간은 부족하고 늘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 생각에 동의해?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겨우 이 정도로 너무 억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설문에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인벤토리의 공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서 인벤토리의 공간은 어땠나요? 와 같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보니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선택지도 부족하다, 넉넉하다를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물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질문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땡땡땡에서 불편하거나 재미없었던 콘텐츠를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는 선택지는 생략하고 질문만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짧게 2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 네, 다들 눈치채셨죠? 첫 번째 질문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의견을 한 번에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선택지는 없지만 만약에 응답자가 레이드라는 선택지를 골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불편해서 고른 건지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고른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중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질문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호한 질문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에 어떤 장르의 게임을 즐기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같은 질문인데 응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이 장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게임은 MMORPG야. 아니야, 이 게임은 액션 RPG야. 와 같이 장르라는 것은 유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게임마다 복합적인 장르의 성격을 갖는 게 많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며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지의 장르별로 예시를 달아줘서 질문자가 생각하는 장르의 예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PC나 모바일 같은 플랫폼에 따라서 즐겨하는 게임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설문의 목적에 맞게 특정한 플랫폼으로 한정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 응답하는 사람도 헷갈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플레이한 튜토리얼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소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도 기억하기 어렵겠죠? 비슷하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할 때 사운드를 끄고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유저분들에게 사운드가 어땠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응답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라거나 남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음, 경험 없음, 의견 없음 등의 선택지를 추가해 주는 게 좋답니다. 지금까지는 질문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객관식 선택지를 구성할 때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질문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모바일 게임을 어느 정도로 플레이 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다들 찾으셨나요? 2시간 미만과 4시간 이상 사이에 들어갈 선택지가 없었죠? 이번 사례는 조금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유저가 대답하고 싶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비슷하게 경험 없음, 잘 모르겠음 등과 같이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최대한 모두 제시해야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질문과 함께 결과 그래프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이템 A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5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이 결과를 보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4초 드리겠습니다. 4, 3, 2, 1.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우셨죠? 보통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가장 비슷해 보이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위의 그래프처럼 한 응답만 너무 높게 나오거나 기타 응답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선택지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정말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선택지를 만들어주면 어떤 점에서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아니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등으로 선택지를 추가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지 문항을 구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규모로 설문을 진행해 보거나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 좋습니다. 설문이나 인터뷰에서 얻은 내용이 선택지를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게임은 얼마나 재미있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선택지는 매우 재미없다, 매우 재미있다까지 1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따로 시간은 들이지 않고 흔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설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응답을 평균으로 보니까 6.5점이 나왔네요. 그럼 이 게임은 6.5점만큼 재미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6.5점이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건가? 설문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한데요. 숫자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다른 게임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A게임은 6.5점만큼 재미있는데 B게임은 8점만큼 재미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응답자들이 생각하기에는 A게임이 B게임보다는 재미가 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처럼 평가형 척도를 사용할 때는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임의 재미가 어떤지를 같이 물어본다면 점수를 통해 비교할 수 있게 된답니다. 물론 게임 자체의 재미를 점수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동일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설문 내에서 콘텐츠 간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해요. 캐릭터 간의 매력도라든지 1일차, 2일차 플레이 시점에 따른 만족도라든지 서로 유사한 카테고리끼리는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평가형 척도를 사용할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비교할 수 있는 질문을 넣자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의 질문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질문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모드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네요.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응답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전이 제일 재미있으니까 1위, 등급전도 재미있으니까 2위,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 일반전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처럼 모든 선택지의 순위를 매기라는 질문은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순위나 낮은 순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순위들은 불확실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4개나 5개 이상의 항목에 순위를 매기는 것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것 최대 3순위,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 최대 3순위 등으로 나눠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볍게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택지를 구성해야 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설문지의 질문 기억하시나요? 이번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예시로 들었던 질문인데요.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선택지를 구성해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수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바꿔보시겠어요? 제가 스톱이라고 하면 동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수정이 완료되면 다시 시작해주세요. 준비, 스톱! 네, 여러분은 어떻게 바꿔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플레이 경험에 1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넣었고요. 선택지에는 해당 사항 없음을 추가했어요. 1개월 이상 플레이라는 조건처럼 질문이 명확할수록 좋고요. 해당 사항 없음과 같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까먹지 말도록 합시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즐겼던 게임과 같이 조건을 추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질문이 너무 복잡해지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복잡하지 않은 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수정하셨나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수정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객관식 질문 위주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설문하면 빠질 수 없는 주관식 질문도 안 다룰 수 없겠죠? 어떤 경우에 주관식 질문이 필요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질문인데요. 이 게임은 얼마나 재미있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 질문에 어떤 분이 8점으로 체크를 해주셨네요. 평가형 척도에서는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방금 배웠던 것을 토대로 다른 게임과도 비교를 해봤어요. 평균 점수도 다른 게임에 비해 높았고요. 이 응답을 한 사람은 8점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어떤 점이 재미있었는지를 알고 싶었지만 객관식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때 주관식을 같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바로 아라이다가 이런 질문을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서 8점만큼 재미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유저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에는 주관식 질문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주관식 질문을 쓸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 설문에 이런 질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불편했던 점, 아쉬운 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조작이 불편해요, 조작 좀 고쳐주세요, 이런 답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되는 점, 매력적인 부분, 차별성과 같은 질문에는 그래픽이 기대된다, 차별화된 그래픽 등과 같은 답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설문을 진행해 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비슷한 질문들에는 비슷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질문은 많아졌는데 나올 수 있는 답변은 거의 비슷하니 응답하시는 분들만 답변을 생각하느라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래서 다른 질문이더라도 맥락이 비슷하다면 답변이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비슷한 질문은 최대한 줄여서 응답자의 피로도가 줄어들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관식은 응답자의 생각을 보다 깊이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만큼 피로도도 높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관식을 요구하면 설문 응답을 포기하거나 대충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목적이나 상황, 피로도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주관식 문항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만들고 선택지를 구성하고 주관식을 활용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몇 가지 팁을 더해 더 높은 완성도의 설문지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5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과 관련된 설문 예시를 하나 살펴볼까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요소를 골라주세요. 이 2가지 질문은 같은 내용이지만 선택지의 순서만 다릅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질문이더라도 선택지의 순서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앞에서 제시된 선택지가 뒤에서 제시된 선택지보다 더 많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순서 효과라고 하는데요. 선택지가 많은 경우에는 순서를 무작위로 설정해서 순서 효과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에서 설문을 참여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보상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셨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골드, 영웅, 크리스탈 등 여러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각 항목마다 하나씩 선택하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이런 질문 형식을 그리드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스크롤바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항목이 꽤나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과연 이런 질문은 답변하기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답변하기가 꽤 어려울 것 같아요. 항목을 내리면서 위에 질문이 뭐였지?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응답할 항목도 많아서 답변하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모바일로 진행하는 설문이라면 최대한 그 환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화면에서 질문과 선택지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예시처럼 그리드 형식의 질문에서는 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 답변하는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좋은 설문을 만드는 방법에 거의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설문지 전체를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디자인하면 좋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설문의 대상이나 목적,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권장하는 기준만 말씀드릴 테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벼운 의견 수집은 2분 내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듣고 있는 이 발표가 어땠는지, 마음에 들었다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정도가 되겠네요. 두 번째로 요즘은 대부분의 설문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설문이 너무 길면 응답하기도 피로해지겠죠? 저는 최대 5분에서 10분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중된 환경에서는 20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GT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을 준다거나 사내 구성원에게 응답을 부탁한다면 좀 더 성실한 응답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설문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서 적당한 분량을 판단하시고 설문지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도 설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하는 사람도 피로해지기 때문에 응답의 퀄리티도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인지 체크하고 응답 결과를 활용할 수가 없다면 과감히 제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전체 설문지 분량도 정했고 질문과 선택지 구성 모두 꼼꼼히 확인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막상 설문을 배포하려고 하니 내가 설문을 제대로 만든 게 맞나? 이렇게 확신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내가 만든 설문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한번 2초를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겠어요? 2, 1. 네, 정답이 너무 쉬웠죠? 바로 미리 응답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설문은 아무리 전문가가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꼭 한 번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설문을 만든 사람이 의도한 게 한 번에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주변 동료에게 설문지 내용을 미리 전달해서 내가 생각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질문은 없는지,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는지, 설문 자체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체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오류라고 하면 필수로 응답해야 할 질문인데 필수 응답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분기 처리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설문 피드백까지 받았고 배포를 완료해서 응답까지 모두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부인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 네,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게임 유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설문 응답자들은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A게임의 모든 유저는 모집단, 설문 응답자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A게임의 유저에는 회색, 노란색 특성을 띠는 유저들도 있고 동그라미, 세모 특성을 띠는 유저들도 있는데요. 설문 응답자는 대부분 회색의 동그라미 특성을 띠는 유저들 뿐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A게임 유저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설문 응답자도 최대한 A게임의 모든 유저의 특성과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회색, 노란색, 동그라미 세모와 같은 특성은 실제로는 레벨이나 접속 시간, 등급과 같이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표본이 대표성을 띠는지를 보려면 설문 응답자의 특성이 전체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표본이 완벽하게 모집단과 같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설문에 응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전체 유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분석할 때는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함께 표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유저의 레벨 분포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 설문에 응답한 유저들은 저렇고 저렇습니다와 같이요. 그럼 결과는 보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설문을 잘 만드는 팁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설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못하는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설문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설문을 하면 좋습니다.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것만으로
유저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기 어려울 때 설문조사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여러 명에게 동시에 응답을 받는 게 더 빠르겠죠. 짧은 시간에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의 의견 동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얻고 싶을 때입니다. 이 상황이 성립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표본이 충분히 대표성을 띄어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반대로 설문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설문의 한계를 알아두시면 결과를 받아보실 때나 설문조사를 요청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억력이 다르고 비교적 최근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더라도 우연히 응답하는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스스로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게임을 재밌게 하긴 했는데 그게 왜 재미있었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응답자가 진실되게 응답을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걸러낼 수는 있겠지만 완벽히는 알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상세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한다면 이 게임이 왜 재미있었나요? 이 게임만의 차별점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설문은 응답자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받은 내용에 꼬리 질문을 이어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주관식 질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문의 한계들을 알아봤는데요. 살짝 힌트도 드렸지만 설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설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1대1로 심층 인터뷰를 한다거나 사용성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플레이를 하면서 그 당시의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남기는 다이어리 스터디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UX 방법론을 혼합해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설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만큼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하지 말아야 할 질문, 객관식 선택지를 구성해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살펴봤고요. 주관식 질문이 필요한 경우 더 좋은 설문을 만들기 위한 팁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문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봤고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파트 1, 2의 내용은 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까먹으셨다면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신 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